생활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전문 조세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입니다. 지난주 수능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 친다고 끝이 아니고 성적표 나오고 원서 쓰고 결과 발표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입생들이 뭐 집을 구하기도 하고 이제 또 어느 대학에 가야 되는지 결정되고 나서 이 개강까지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집을 굉장히 급하게 구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수능도 있었고 하니 우리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한창 집을 구할 신입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해 본 시간인데요. 집 알아볼 때 어떤 점들 주의해야 할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 우리 수험생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입학을 앞두고 기숙사에 못 들어가게 되면은 마음이 다급해져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급하게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뭐 가장 먼저 생각하실 부분은 무엇보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방을 찾으셔서 네. 계약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학교 주변에 방이 귀하다면서 막 성급하게 계약을 하도록 막 부추기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뭐 3월까지 되어도 방은 있고요. 어, 이게 신입생을 또 입학시키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바로 앞에 방을 구해주고 싶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만 지내다 보면은 뭐 지하철 뭐 한두 정거장이나 버스 한두 정거장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다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런 범위까지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다급하게 꼭 방을 구하셔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클수록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고 뭐 기숙사가 추가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중도에 해지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보통 2년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게 상당히 깁니다. 대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뭐 군에 입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중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좀 써놓으신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좀 짧은 기간으로 잡아서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대학교 때 혹시 자취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계속 자취했죠. 그래요? 이사도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집 구하고 이럴 때 요런 거 다 그때 생각해서 구하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때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그 구하셨을까요? 당시에는 제가 법학과였지만 네. 사실 잘 몰라서 신입생이니까 네. 모르는 게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뭐 보증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월세 네네. 그런 싼 방을 구했었기 때문에 네. 뭐 문제가 안 생겼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크게 금전적으로 손해 볼 상황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의 기질이 있으셨군요. 일단 큰 돈을 넣으면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때 대비가 어려우니까 약간 이런 걸 좀 알아보고 구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잘 해주신 거죠. 그렇군요. 네. 신입생 때는 저도 그 대학교 때 이렇게 혼자 살아보고 한 경험이 있는데 이 좋은 주인을 만나면 좋은데 갈등이 생겼을 때 참 어려웠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우리 신입생분들 자취방 구하게 된다고 하면 조세영 변호사님 이야기와 경험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요것도 이 사람들 굉장히 관심 많을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 사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을 빌미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 사기 수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만약에 피해를 당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 사기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유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유형이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입니다. 기획부동산은 보통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를 네. 지분으로 쪼개 팔아서 폭리를 취하는 방식을 말을 하는데요. 네. 이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보통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팔아서 부당한 이득을 취합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 소액으로 땅 투자하기에 좋은 물건이 있다면서 공유 지분 형태로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방식이 급증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선 업체가 일정 지역의 넓은 땅을 싼값에 사들이고요. 네. 거기에 개발 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땅을 분할해서 판매 조직을 통해서 판매하는 식입니다. 이게 전원주택 택지나 아니면 지방 임야 투자 이런 곳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소액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 요거요. 제 친구가 변호사인데 기획부동산에 당했어요. 실제로. 이거 그만큼 변호사를 속일 만큼 이 말도 정말 잘하고 혹 속을 만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속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례를 들어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한 기획부동산 회사는 이 창원시에 있는 임야를 평당 2,000원에 사들였어요. 아, 그러고 나서는 이 땅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될 것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아주 비싼 값으로 팔았습니다. 이야, 피해자 70여 명으로부터 80회에 걸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50억 원을 편취를 했는데요. 50억이요? 실제로 알고 보니 이 임야는 경사도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그 위에 대형 송전탑 전선이 지나는 그런 땅이어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땅이었는데요. 이 임야를 마치 창원시의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라서 뭐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 예정이 된 땅인 것처럼 이게 허위 표시를 하고 그렇게 음, 표시된 지적도를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아, 평당 50만 원에 자기들은 평당 2천 원에 산 땅을 평당 50만 원에 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야,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이게 뭐 사기로 편취한 거죠, 돈을. 야, 그런데 주로 홍보 방식이 이제 업자들이 많이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네. 홍보 방식,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매수인을 모집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렇죠. 덜컥 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지는 그렇죠. 않기 때문에 주로 쓰는 수법은 우선 지인을 통한 투자 권유 방식입니다. 아, 이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런 사회 경험이 적은 가정주부라든지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뽑아서요.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고 네. 나서 그 직원들을 먼저 교육을 해요. 이 땅이 얼마나 투자하기에 좋은 땅인지 음, 그 직원들을 세뇌를 해서 그 직원들과 직원 본인과 가족들부터 투자하게 만들고요. 네. 그리고 그들의 지인까지 소개하는 방식을 씁니다. 뭐 음, 직접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매수한 땅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믿을만 하겠다 그렇죠. 싶어서 그 지인분들도 투자를 쉽게 결정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것을 일명 다단계 취업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음, 방식으로 가치 없는 땅을 대거 팔아치우는 방식입니다. 음, 만약에 오랫동안 연락이 없거나 별 소원했던 지인이 갑자기 연락을 해와서 괜찮은 땅이 있다 이렇게 투자를 권유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가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더불어서 이 지분으로 쪼개 판다는 것도 아주 큰 문제인데요. 이 지분 등기는 부동산을 여러 명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한 필지의 땅을 소유자가 여러 명이 나눠 갔는데 그게 음, 어떤 부분이 내 땅이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지분의 형태로 땅 전체에 대한 권리를 나눠서 가진 형태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나중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할 때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은 투자를 조급하게 만들고 당장 계약을 안 하면 이거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라는 식으로 투자에 대해서 깊이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음. 성급하게 계약을 하도록 권유를 한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제 속았다던 그 친구도 딱 이 수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지방에 사는 삼촌이 전화가 와서 시골 땅이 있다. 개발된다고 하더라. 같이 투자하자 해서 그냥 이제 내려가 보기는 어렵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삼촌 말 믿고 투자했다 그렇게 당했거든요. 그리고 방금 조 변호사께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한 필지에 5명이 소유한다고 해서 딱 5분의 1만큼 내 땅덩어리가 구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런 수법에 당했다가 실제로 돈을 그러면 돌려받은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네, 다행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 한 매수인이 지인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토지를 사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전원주택도 지을 수 있고 네. 분양대행사가 도로까지 만들어준다라는 말을 듣고 그 분양대행사로부터 토지 한 150평 정도를 약 2,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양대행사가 지정해준 계좌로 분양대금 2,400만 원과 취득세와 기타 비용으로 170만 원까지 송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매수인은 분양대금을 송금한 이후에도 토지 이전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상한데요? 그래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이 매수인이 나서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미 해당 토지를 이전받은 사람들도 이 토지에 대한 특정 부분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변호사님 네. 말씀대로 공유 지분 형태로 이전받은 거라서 나중에 특정 면적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이 매수인이 매수한 땅 같은 경우는 분양 대행사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에게는 돈을 안 준 거예요. 자기들이 돈을 먹고. 아,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돈을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전 등기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고요. 네. 심지어 이 해당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였습니다. 그래서 맹지는 건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땅이었고 나중에 뭐 도로 건설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야, 이거 뭐 봉이 김설달도 아니고 이 땅에 등기를 이전해 해주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 그런 사례인데 완전히 속았네요. 매수인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매수인은 기획부동산과 대표를 사기로 분양대행사 또 이 부분을 모두 형사 고소를 하고요. 네. 그리고 매매 대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는 민사소송까지 같이 음,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음. 해당 절차를 통해서 매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 사례는 이전 등기를 안 받고 대금만 송금했는데 중간에서 착복한 형태이기 때문에 대금을 돌려받기가 그나마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맹지를 속아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속아서 이전 등기를 한번 받아버리면 그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 부분 밭은 내 거야, 뭐 여기 있는 과수원 부분은 내 거야 이런 게 안 되니까 다 같이 공유 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이 지분을 넘겨받으려는 사람이 없거든요. 똑같이 속여야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사기의 전형적인 그 속이는 수법이 "이거 나중에 개발되면은 엄청 비싸진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로 뭐 지금 사두면 한 5년만 지나도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거다. 아니면 이 지역은 규제가 곧 풀리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아. 급상승된다라는 식으로 속입니다. 근데 이게 아예 없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보통은 어느 지역에 뭐가 개발된다라고 하는 뉴스를 가지고 네. 맞물려서 두루뭉술한 근거를 가진 채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아. 그런 기사를 막 보여주면서 같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제안을 받았다면 실제로 관할 구청에 물어보시면 돼요. 이가 말하는 이 토지가 그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개발 지역에 직접 들어가는 토지인지를 문의해 보시면 알려주시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문의해보서 확인해 보시면 보통 아니라고 하실 거고요. 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 매년 수익률 30% 이상이 보장된다라는 식이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이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속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수익률은 과장됐거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또 사기 유형을 살펴보다 보면 뭐 여러 명목으로 예치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이게 땅을 매매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뭐 결정하기 위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형식으로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예치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어. 요구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사기일 가능성이 커지겠죠. 네.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뭐 정당한 중개 수수료 외에 뭐 컨설팅비, 지도비, 소개비 같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그 업체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가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윤성 님이요. 전화로 연락 와서 "좋은 부동산 있으니까 투자하세요." 이거 99% 사기라고 봐야 된대요. 왜냐하면 돈이 되는 상품을 왜 굳이 나한테 연락 와서 투자하라고 하는지 의심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점심 없다는 말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하지 왜 나한테 하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다 해서 혼자 이익 보면 되죠. 지금 그 말씀 해주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호재가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 기획부동산 사기행위 벌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사례가 많은데요. 사례들을 들어드리면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의심해 봐야겠구나 연결하실 수 있을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매수인이 어떤 경매 회사로부터 이 경기도에 있는 어느 토지가 현재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곧 해당 토지에 아파트 건설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리고 거의 10배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음.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임야를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해당 토지에는 당연히 아파트 건설 개발 계획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 개발이 불가능한 아, 토지였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한 기획부동산은 임야를 공매로 자기가 싼 값에 취득을 한 다음에 소속 네. 직원들에게 해당 토지는 개발 대상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교육을 직원들에게 직접 했고요. 네. 그리고 포털 사이트 블로그 같은 곳에 허위 과장 광고와 근거 없는 정보를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음. 그런데 확인 결과 해당 토지에는 토지 개발 수용 계획 자체가 없었고요. 음. 뭐 부동산 실거래 정밀 조사 결과 뭐 계약일 거짓 신고 같은 불법 행위들이 적발이 됐고 164명에 대해서 1억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을 속이는 방식이 대부분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호재가 있다, 이렇게 속이지만 사실상, 실상은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곳들이었던 거네요. 네. 이 들어보시면 혹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매수인은 부동산 회사로부터 경기도 소재 토지에 대해서 민자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주변에 생명의 숲 타운 택지 조성이 완료된 상태다. 아, 그리고 인근의 신공항과 경인 운하 같은 것들의 호재가 맞물려서 네. 최적의 전원주택지 개발이 가능한 토지다라는 설명을 듣고 약 4천만 원을 지불하고 임야를 매수했는데요. 네. 실제로는 해당 토지는 군사시설 아, 보호구역이었고 정말요? 민간인 통제선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아예 개발이 안 되죠, 이런 땅들은. 그렇죠. 근데 이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하나만 확인해 보셔도 눈으로 음, 확인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음, 그런 서류들을 직접 살펴보지 않은 결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매수인의 사례도 있는데요. 친구로부터 보통 이렇게 친한 친구로부터 많이 전해 듣는데 네.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를 소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토지에는 지하철과 고속도로가 개통이 될 거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계획이어서 당연히 투자를 해야 하는 땅이다라는 음, 설명을 듣고 6,370만 원에 매수를 했지만 이 토지 또한 자연 보전 권역 그리고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땅이었어요. 아, 이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들을 이렇게 속이는 건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 내가 일을 맡기고 있는 이 업체가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 상호와 법인 등록번호를 확인하시면 네.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법인 등기부를 누구나 열람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음, 법인 등기부를 보면 회사가 언제 설립됐고 대표이사는 누구이고 주소지는 어디로 돼 있는지까지 보실 수 있어요. 음, 보통 이 기획부동산 회사들은 설립한 지 1, 2년 미만의 짧은 기간이 대부분이고요. 업체명이나 사무실을 자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이 회사명을 검색해 볼 필요도 있는데요. 네. 이게 이 사람들이 한두 번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어서 이미 문제가 음,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회사명만 뭐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보셔도 인터넷 커뮤니티나 단체 톡방 등에서 여기 문제다라고 하는 글이 뜰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고 이 부동산 계약과 투자 정보는 직접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코로나19를 핑계로 뭐 비대면으로 계약을 하자거나 사진으로만 확인을 해라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당연히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서류를 보여줘요. 당연히 뭐 요즘은 그냥 말만 믿고 계약을 하시는 분은 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네. 서류들을 내가 직접 발급받아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당연히 현장에 직접 가서 내 눈으로 그 땅을 확인하시고요. 등기부 등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지적도 같은 것들을 이건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누구나 발급받아 보실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직접 발급받아서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또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뭔가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요구하는 곳은 일단 거르셔야 돼요. 만약에 뭐 계약을 하자마자 오늘 당장 등기를 강요를 한다던가 아니면 매도인을 자꾸 바꾼다든지 음, 아니면 계약하는 토지의 지번 자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네. 현장을 보여달라고 하면 계약하고 나서 같이 가보자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곳이 아니라 일반 뭐 알 수 없는 어떤 업체의 사무실에서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음.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박용래님께서요.
오늘 방송만 잘 들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와, 저는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도움이 돼요. 공부가 돼요. 아, 나 이거 알고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 보내주셨을 때 제일 보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방송의 힘인 것 같고 저도 무척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뿌듯하다고요. 이런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감사합니다. 장연숙님께서요. 제 주위엔 절 속이려는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없어 보이나? 이렇게 해주셨어요. 연숙님, 저도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없는 걸 보니까 제가 세상을 잘 사는 건지 없어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똑똑하게, 우리 똑똑해 보여서 그런 거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해요. 부동산 투자 사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어서 나눠볼게요, 얘기를.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돈을 투자하게끔 만드는 사기 사건 이런 것도 있다고요. 네, 직접적으로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땅을 사도록 만드는 것이고, 네. 이거는 부동산 투자를 내가 할 건데 음. 그 부동산 투자권에 돈을 투자하겠느냐라는 식이에요. 아. 최근에 판결이 나온 사건 중에 이 부산 지역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무려 3천억 원대 투자 피해를 발생시켰던 일명 포천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 부부에게 중형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정 씨 부부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또 경기도 포천에 식물원 어떤 땡땡랜드라고 하는 회장 직함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들은 이제 부동산 매각으로 연평균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식으로 속여서 약 3천여 명으로부터 3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뒤에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포천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면서 포천은 기회의 땅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투자회사로 알려졌던 이 회사는 불법 유사수신 음. 업체였고요. 이들 부부에게는 동종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이 아. 피해자의 대부분은 부산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이었는데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을 잃게 됐습니다. 아, 3천억 원. 야, 300억이라고 해도 야, 진짜 규모 크게 사기쳤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3천억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인데요. 처벌 어떻게 받았어요? 예, 법원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서 네. 부부 각각 징역 25년과 20년형을 아, 선고했습니다. 형량 엄청 높게 나온 편이에요. 이거 사기 네, 치고는. 그럼요. 네네. 아주 중형으로 나온 편입니다. 네. 그리고 같이 공모한 일당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형을 선고를 했고요. 음. 재판부는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부부가 항변을 했어요.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네. 재판부는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 부부가 자기가 처음에 돈을 받을 때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 일부만 수익 사업에 사용하면서 나머지는 법인 운영 경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또 약정 기간이 종료된 투자자에게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 운용을 했다고 봤습니다. 아. 정 씨 부부는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 계좌로 송금을 해서요. 개인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21년에 이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에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금액을 모집하는 등 대담하게 아. 사기 행위를 했는데요. 네. 재판부는 다수의 모집책을 통한 조직적인 영업 활동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서 막대한 투자금을 편취했고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도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금액이 워낙 크고 이런 식으로 수사 받는데도 또 사기를 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봐서 지금 징역 20년형 이상을 사기죄로 선고받는다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사기죄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 왜냐하면 크게 돈 벌고 약간
은닉하거나 탕진해버리고 내가 몇 년 살고 나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고액 사기 사건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은 좀 양형 기준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부동산들이요. 빌라까지 매매 대행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또 사기 행위를 또 발을 넓히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들이 이제 토지 부분으로 모자랐는지 전세 네. 사기에도 같이 뛰어드는 건데요. 이걸 아이고. 기획부동산들이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대상은 단기간에 빌라를 처분하기를 원하는 소유자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음. 이들에게 접근을 해서 매매를 도와주겠다. 빌라를 처분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매매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값비싼 컨설팅 수수료를 요구를 합니다. 음. 어떤 식으로 빌라를 매매하냐면 이게 전형적인 전세 사기 방식인데요. 우선 매도를 희망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놓습니다. 음. 그러면 전세는 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차인이 나타나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해요. 음. 그러고 나서 매수인에게 어, 매수인을 찾아서 전세 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매수인 입장에서는 무갭 투자가 되는 거죠. 자기 음. 자본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매도인은 원하는 가격에 집을 팔 수 있고요. 네. 기획부동산은 이 실제 매매 가액과 매도인이 원했던 희망가 차이만큼을 자기가 컨설팅 비용으로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언뜻 보면 모두가 윈윈하는 거래처럼 보이는데 네. 이런 거래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제외한 모든 당사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형태입니다. 어떤 식으로 위험해질 수 있을까요? 우선 전세 세입자는 이 전세가가 너무 높은 상태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실질적인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거예요. 전세 사기. 네, 네. 나중에 매수인이 보증금을 못 내주게 되는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집이 음. 경매가 넘어가면 당연히 낙찰 대금은 보증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건 전형적인 깡통 전세가 되는 형태고요. 맞아요. 또 매수인은 높은 전세 보증금에 속아서 실제 가치에 비해서 아주 높은 금액으로 빌라를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공급 과잉으로 역전세가 일어나게 되면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네.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돈을 목돈으로 내어주거나 네. 아니면 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그런 상황을 겪으셔야 되는 거고요. 음. 매도인도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기획부동산 사기 자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이 회사에서 컨설팅 비용, 뭐 수수료 이런 명목으로 돈을 막 달라고 해서 받아갑니다. 그러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매수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면요. 네. 매도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매도인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전세 사기의 공범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너무너무 있겠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야, 이게 깜빡 속으면 아, 이거 뭐 비싼 값에 내가 팔고 뭐 전세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좋지 뭐 어차피 보증금 돌려받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구조에서 손해 없이 이익을 얻는 사람은 기획부동산 업체밖에 없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도 다양하고 치밀하게 굉장히 잘 속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일단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예방하고 피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만약에 이미 부동산 투자 사기에 당해버리셨다면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빠르게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아, 이 최대한 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유기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게 좋은데요. 네. 우선은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음,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수사하고 검찰에서 기소하고 법원이 형벌을 선고하는 판결이 내리는 순으로 쭉쭉쭉 진행이 되는데 네. 이 형사 고소의 장점은 이 절차 자체가 직접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 가해자를 구속시킬 수도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음, 그러고 민사소송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소송을 제기를 하면 네. 뭐 당연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판결문이라는 집행 권한을 받아놔야지만 이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 가해자가 고의로 나를 속여서 돈을 편취해 갔다는 일련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처음에 작성한 뭐 계약서, 송금 내역, 그리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이런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민사소송과 함께 보전처분,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보전처분을 진행해서 재산을 묶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민사 본안소송 판결 받고 나면 이 묶어두었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라든지 예금에 대한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사기 여러 사례들 같이 살펴봤는데 투자해서 돈 벌고 싶은 마음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기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신중하셔야겠어요. 네, 투자는 자산 증식을 위한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특히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주식이나 다른 투자에 비해서 좀 더 안전하다는 느낌 때문에 더 맞아요. 쉽게 접근하시는 경향도 있는데요.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직접 나서서 모든 정보를 찾아보시고요. 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찾으셔서 자문을 받아보시고 음.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5천만의 변호인 홈페이지에 올라온 부동산 상담 사연들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몇 년 전 사기 분양으로 계약금과 1차, 2차 중도금을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납부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일부 분양자들이 같은 건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저도 같은 사안이니까 동일 판결문으로 지급 명령 신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분양자들의 승소 판결문을 첨부를 해서 같은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소송을 진행해서 저도 판결문을 받아야 하나요? 송금 증빙도 있고 분양 예정일 5년 이상 지나서 승소 판결 받은 사안입니다. 해주셨어요. 네, 사기 분양을 받으셨고 다른 수분양자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지만 우리 네. 청취자분께서는 직접 소송에 참여하시지는 않았던 그런 사안인 것 네.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재판의 효력, 기판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그 외에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다른 수분양자들이 승소했다고 해서 청취자님이 자동으로 그 효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네. 다만 시행사 입장에서 보자면 동일한 사안에서 이미 패소를 한 전력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청취자님이 지급 명령만 신청을 해도 이게 또 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우선은 지급 명령 신청으로 먼저 해보시고 만약에 시행사 쪽에서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될 거고요. 네. 이의를 제기한다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음. 단순히 다른 수분양자들의 승소 판결문 하나만으로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음. 청취자님의 계약 관련 증거들도 충분히 제출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노력을 해서 이 청취자님, 이 사연자분의 상황을 조금 입증해야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사연 한번 볼게요. 제가 나고 자란 시골에 아버지가 생전에 가지고 계시던 주택이 있는데요. 사람이 사는 주택은 아니고 시골에 있는 정각이라는 곳인데 조상 제사를 지내는 기와집이라고 해요. 알아보니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등기를 해야 됐는데 하지 못했는데 건축물은 제가 태어나던 해, 그러니까 75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건축물 보에 한자로 적혀 있더라고요. 이 건축물 등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 소유자는 어머니고 어머니도 연로하셔서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보통 문중 제사 지내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네, 미등기 건축물의 보존 등기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등기는 안 돼 있더라도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경우도 음, 있는데 이 경우라면 절차는 좀 더 빠르고 쉬울 수 있고요. 네. 건축물 대장도 없다면 좀 더 복잡해질 수는 있겠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찾으셔서 상속인의 보존 등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존 등기 절차 밟으시면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용 님이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민근 님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발품을 팔아 주의 시세도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사는 거니까요. 내가 뭘 사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옷 한 벌 살 때도 백화점 가서 여기저기 보고 비교해보고 사잖아요. 이 부동산 덜컥 좋은 기회 있다고 해서 이 샀다가 또 혹시라도 큰일 나면 안 되니까요. 장민근님 말씀처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부동산 법률 정보 조세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